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43회 기출보건 문제풀이 3과목 데이터 분석에 관한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척도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간척도, 명목척도, 순서척도, 비율척도 모두 다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보면 등간척도에는 절대 0점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칙 연산이 모두 다 가능한 거는 비율척도죠. 1번이 틀려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지만 2번에 있는 명목척도에는 성별이나 혈액형이 있다던가 순서척도는 대소 또는 높고 낮음 등을 순위로 존재하지만 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던가 비율척도는 데이터형이 가장 많다.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척도에 대해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2번 다음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표본 추출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여기 단순 무작위 추출, 개통 추출, 집락 추출, 층화 추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단순 무작위 추출은 우리가 랜덤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집단의 각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번에 개통 추출은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첫 번째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고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 개통 추출. 1 한 다음에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 3번에 집락 추출은 모집단을 차이가 없는 여러 개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 중 몇 개를 선택한 후 선택된 집단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유치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들 간에는 뭐예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그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표본을 선택합니다. 층화 추출법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원소들로 구성된 각 계층에서 대표가 되는 표본들을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층은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다라고 한다면 여자, 남자, 그래서 여자층과 남자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질적인 원소들이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4번 답이 되는 것이에요. 동질적인 원소로 구성된 층입니다. 그 층들 간에는 이질적이지만요. 표본 추출법에 대해서도 층화 추출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3번 다음 중 제1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종 오류하고 2종 오류에 대해서는 말을 꼬아서 내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완전하게 개념을 잡고 있으셔야 되죠. 저희들이 가설이 귀무가설이 있고요. 대립가설이 있죠. 그랬을 때 이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을 해서 거짓으로 판단했다. 이게 1종 오류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1종 오류라고 합니다. 반면에 귀무가설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채택해서 발생하는 것이 2종 오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있는 것부터 볼까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거짓으로 판단한다던가 2번에 귀무가설이 참인데 참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오류가 아니죠. 3번에 보면 귀무가설이 참인데 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발생하는 오류, 이것이 1종 오류고요. 4번에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참으로 판단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2종 오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거짓으로 판단해서 발생하는 오류이고, 제2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참으로 판단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4번, 다음 확률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보면 종속 사건은 두 사건 A와 B에서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종속 사건이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독립 사건이고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비어있는 집합, 즉 원소가 들어있지 않는 것, 올바른 내용이고요. 교집합은 두 사건의 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교집합은 두 사건의 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전제사항이 필요하죠. 독립사건의 경우 교집합이 두 사건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배반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A하고 B라는 사건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종속사건, 독립사건, 배반사건.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교집합이 두 사건의 곱이기 위해서는 독립사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일 때 성립하는 다음의 사항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면 여기는 A를 전제로 해서 B가 발생하는 확률이 B와 같다는 거고, B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B를 전제로 A가 발생하는 확률이 A와 같다는 거니까 A가 또는 B가, 여기 A가 또는 B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발생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집합이 A에 대한 확률 곱하기 B에 대한 확률이죠. 그리고 합집합에 대해서는 두 개를 더 하는데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그 교집합은 두 번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의 교집합을 이렇게 PA 곱하기 PB라고 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5번, 다음 베이즈 이론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베이즈 정리는 연역적 추론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벌써 틀렸죠. 귀납적.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추론하는 방법이에요. 2번에 A의 사후 확률은 B의 사후 확률과 A의 사전 확률을 곱하고 B의 사전 확률로 나눈 것이다. 요 식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요 식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A라는 것이 전제해서 B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B라는 것이 전제되어서 A를 구하는 거죠. 이게 A에 대한 사후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B에 대한 사후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A의 사후 확률 이퀄 B의 사후 확률 곱하기 A의 사전 확률. A의 사전 확률은 PA예요. B의 사전 확률은 PB고요. 이런 식으로 B의 사후 확률 가지고 A의 사후 확률을 구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내용이죠. 베이즈 정리는 과거 경험과 현재 증거를 기반으로 추정한다. 이게 바로 귀납적인 추론이라는 것에 말이 되는 거죠. 과거 경험을 이용하고 현재 증거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법, 귀납적 기억하세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인공신경망에서 가중치가 의미하는 것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한다면 레이어 기억나세요? 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가중치, 웨이트가 다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연결마다. 그리고 그 가중치는 여기 있는 노드와 여기 있는 노드 간의 연결 강도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인공신경망에서 가중치라는 것은 노드 간의 연결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 각 연결에는 가중치가 할당되어 있고 이 가중치는 입력 신호가 다음 뉴런에 전달될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7번 다음 오분류표를 사용해서 F1 스코어를 구하시오. F1 스코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리콜하고 프리시전하고 요거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7센 예 프리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센이라는 것은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true. 그러니까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true. 그러면 0.2하고 0.3을 더해서 0.5, 그 다음에 0.2. 그러면 얘는 0.4가 되죠. 5분의 2니까요. 그리고 얘 프리라는 것은 예측이 true인 것 중에서 true의 비율이니까 똑같아요. 두 개 더하면 0.5 중에서 0.2만큼의 비율이니까 0.4입니다. 그리고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동일하게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사실은 이 두 개의 평균이 F1 스코어인데 우리 F1 스코어에 대한 식 기억나세요? EPR 나누기 P 플러스 R이라고 하죠. 그래서 2 곱하기 0.4 곱하기 0.4 나누기 0.4와 0.4를 더한 것.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0.8하고 0.4하고 해서 2가 되고 또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0.4가 남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오분류표 내용 최근에는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프리시즌, 리콜, F1 스코어, 애큐리시라던가 에러 레이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중 회계 분석의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요거 답은 1번이고요. 8번 정규성 검정의 종류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되죠. 어떤 것이 있냐면 노멀 QQ, 플롯, 히스토그램 같은 시각적인 방법이 있고요. 샤피로 윌크 테스트, 콜모그로브 스미르노브 테스트, 앤더슨 달링 테스트 같은 검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더빈 왓슨 검정이라는 것은 독립성에 관한 것을 검증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4번이 틀려 있고요. 9번 다음 중 설명 변수가 여러 개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일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은? 종속형 변수가 연속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는 일단은 아니죠.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설명 변수가 여러 개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 선형 아니에요. 얘는 설명 변수가 한 개입니다. 그러면 다중하고 다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다항이라는 것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제곱항이나 세제곱항이나 이런 식으로 항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중회계라는 것이 여러 개의 설명 변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다중회귀하고 다항회귀를 꼭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중회귀는 설명 변수의 개수가 여러 개에, 다항회귀라는 것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해서 제곱항이나 세제곱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요. 10번 파생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생변수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변수인데요. 보면 모든 데이터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파생변수를 만들지만 모든 데이터에 공통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파생변수는 다양한 모델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어떤 모양이냐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생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비만도를 알기 위해서 몸무게와 키를 사용해 BMI 지수를 구한 경우는 이 BMI가 파생변수이다. 몸무게라는 것과 키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BMI 지수라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이 식을 보게 되면 몸무게랑 키가 활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BMI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저희들이 생년월일 정보가 있다면 여기서 년, 월, 일 정보로 나눠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파생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센티미터 단위를 미터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단위를 바꾸는 것도 파생변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생변수는 주관적이어서 논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답은 1번이고요. 파생변수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로 별도 나온 것은 이번 시험에서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파생변수 내용도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생변수가 모든 데이터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생변수는 특정한 목적이나 분석 목표에 따라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로 생성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속성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분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한 개의 변수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단위를 변환할 수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11번 다음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종종 나오는 문제죠.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피어만이에요. 그런데 스피어만 중에서도 이렇게 선의 형식이 눈에 딱 보이고 있죠. 그러면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1이다. 피어슨이 1이기 위해서는 직선의 형태로 나와줘야 합니다. 12번 다음 잔차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아래 보이는 그래프는 Residuals vs Fitt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형성하고 등분산성하고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선형성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선이 기울기가 0인 모양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형성이 없다는 걸 볼 수 있고 등분산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골고루 퍼져 있지 않죠. 이렇게 모양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분산성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숫자랑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은 이상값이에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오차항이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여기 등분산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죠? 두 번째, 독립성을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독립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값 존재하는 것 볼 수가 있었고요. 영향점 파악할 수 없죠. 영향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쿡스 디스턴스하고 함께 표시가 되어야 되죠. 답은 2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지 만족을 하는지, 또 이상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선형성은 만족하지 않는지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은 필수로 잘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레지듀얼스 vs 레버리지라는 그래프를 사용해야 영향점을 알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앙상블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앙상블의 종류, 배깅이라는 것은 원래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크기가 같은 여러 개의 부스트랩 표본을 생성하고 각 부스트랩 표본에 대해 분류기를 생성한 후 그 결과를 앙상블하는 기법이다. 그쵸? 배깅 하면은 바로 부스트랩 나오셔야 되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는 분할에 사용될 예측 변수를 중요도에 따라 선택하고 선택한 변수 내에서 최적의 분할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할에 사용될 예측 변수를 선택할 때 중요도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려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변수 내에서 최적의 분할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한 번의 부스팅은 이전 모델 결과에 대해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에 더 큰 가중치를 주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스태킹은 다양한 기본 모델을 조합해서 더 강력한 메타 모델을 만드는 기술로서 두 단계의 학습이 있고,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기본 모델을 사용한 학습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입력으로 하는 메타 모델의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다음 중 앙상블의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앙상블이라는 것은 우리 학습하는 학습기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분류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성능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의 학습의 주요 목적은 여러 모델을 결합해 단일 모델보다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다양한 모델의 예측을 조합함으로써 모델의 신뢰성과 일반화 능력을 높이고 과적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15번, 다음 중 이상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상치랑 이상값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치라는 것은 뭔가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나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학습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녀석이에요. 다른 데이터들하고 거리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이상치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치가 데이터의 분포에 큰 영향을 준다면 변환을 통해서 분포를 정교화할 수 있고요. 이상값 데이터를 삭제하면 정보 손실률도 낮아진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상값이든 아니든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정보 손실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상치를 절단하면 이상치 영향을 줄이면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절단한다는 것은 삭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이상치였어요. 삭제라는 것은 그 10개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90개 데이터만 남겨놓는 것이 데이터 삭제입니다. 반면에 데이터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값에서의 로어하고 어퍼 기준이 있죠. 그러면은 이 로어하고 어퍼의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값을 갖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를 없애기는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값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상치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니까 정보 손실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상치가 데이터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면 변환을 통해서 분포를 정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어려워지고 변환이 모든 모델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4번에 이상치를 절단하면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면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분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